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EBS 수능 특강 49쪽에 수록된 정훈의 월곡 답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연시조에 해당하는 작품인데요. 가사나 시조 장르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고전시가가 출제될 때는 자주 출제되는 갈래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물론 정훈의 탄군가가 2022 수능에 나왔었기 때문에 바로 동일 작가의 작품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지만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0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 한번 익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이나 모의고사를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더욱 신경 써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EBS 교재에는요, 전체 10개의 수 중에 5개의 수만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수의 내용도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우리는 10개의 수를 모두 다 공부해 보기로 할게요. 월곡답가 10수, 전문은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으니까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미리 내려받으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더 편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BS 교재에서는 작품에 대해 안내를 해주는 보기 상자를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특정 대상이나 사람, 공간 등을 활용하여 전달한다. 이 작품의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특정한 대상, 사람, 공간을 활용해서 전달할 가능성이 높겠군 하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요소들을 다 고려해야 하는 건지, 여기 있는 요소들이요. 다 고려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고 살펴볼게요.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라는 뜻을 가진 이 작품에서도 그럼 여기서 지금 작품의 뜻을 알려주고 있죠. 월곡 답가라고 하는 건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작가는 월곡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현재 만날 수 없는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월곡이라는 인물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소재들, 이걸 활용해서 나타낸다 하니까 그러면서 그걸 통해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월곡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다 하죠.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대상이 그립고 안타깝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앞 내용을 고려했을 때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월곡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낼 가능성이 높고요. 월곡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작가와 많이 닮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주된 정서가 어떠한지 우린 이걸 알 수 있고 내용에는 월곡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소재들이 있겠구나 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월곡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작가하고 많이 닮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작가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특히 월곡을 벗이라 부르며 그러니까 친구처럼 여기면서 월곡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월곡을 친구로 여길 만큼 월곡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작가가 월곡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보인다고 말이에요. 이런 관점을 갖고 작품을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읽힐 거예요. 여기 이미 월곡이라는 인물이 소개되었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월곡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선 중기 임진왜란에서 싸웠던 의병장인 우배선이라는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작가인 정훈과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우배선이라는 사람이 작가인 정훈보다 3살이 어린데요. 정훈보다는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정훈이라는 작가가 임진왜란이나 인조반정 같은 당시의 사회 현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비판을 하거나 그것과 관련한 창작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참고했을 때 임진왜란의 의병으로 싸웠던 우배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다만 실제로 우배선과 정훈이 살던 지역이 상당히 멀었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교류도 했던 건지 그래서 이게 실제 월곡이 보낸 편지에 답을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월곡
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정황상 우배선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거든요. 왜 추정을 하겠어요? 서로 오고 간 편지가 남아있거나 만남의 기록이 있었다면 추정만 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 사람이다 라고 알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서로 또 만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가능하긴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글이나 영상 같은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좋아하고 팬이 됐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이 나아갔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담아서 편지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마치 나랑 잘 알고 지냈던 사람에게 편지를 쓰듯이 SNS에 글을 올리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마음속 깊이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뜻을 존경하는 팬으로서의 마음을 갖고 지내다가 그 사람이 죽어서 다시는 나와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몹시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사람의 그 정신세계를 나도 따르며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하늘에 보내는 그런 편지, 그런 걸 쓰는 조금은 짠한 느낌이랄까요? 그냥 제 생각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생각처럼 실제 교류는 없었지만 월곡의 사상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쓴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서로 한 번 정도 이상의 교류는 있었어서 월곡의 편지에 답을 한 걸 수도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은 있는데요. 보기의 내용이나 시의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거의 확실한 건 이제는 둘이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월곡이 죽은 뒤에 쓴 작품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가와 월곡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 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교재에는요. 1, 4, 5, 7, 9 이 5개의 수가 수록이 되었고요.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제가 붉은 계열의 펜으로 형광펜도 붉은색으로 하고요. 글자도 붉은 계열의 펜으로 해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좀 가게 할게요. 그러면 1수를 보겠습니다. 옛사람, 지금사람, 이목구비 같건 많은 옛사람과 지금사람의 이목구비.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요. 이목구비는 생김새죠. 생김새는 같지만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가? 나 혼자만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고전문학에서요. 그리다 라는 말은요. 그리워하다 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나 혼자만 어찌 옛사람을 그리워하는가 하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건 내 감정이 어떤지 몰라서 궁금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만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서리적 표현이죠. 이 부분이요. 서리법을 통해서 월곡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존재, 그 존재가 여기서는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은 지금 사람과 이목구비, 겉모습은 같지만 내가 그리워할 만한 뭔가 다른 요소를 품고 있는 사람 같아요. 생김새와 같은 외면의 것은 같지만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은 다를 것으로 여기는 거죠.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상반되는지 아닌지 이것까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서로 다른 존재라고 느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 그 옛사람은 지금도 옛사람 계시니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지금도 계시는 그가 바로 내 벗이라고 합니다. 즉 옛사람이 내 벗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옛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벗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벗은 누구겠어요? 보기의 내용을 좀 떠올려 주셔야 되죠. 아까 월곡이라는 사람을 벗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면서 보기에서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벗이라고 하는 자가 월곡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월곡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면서 계속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장에도 옛사람, 중장, 종장에도 다 옛사람. 동일한 시열이 초장, 중장, 종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옛사람인 월곡에 대해 엄청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동일 시열을 반복하면서 옛사람에 대한 보고 싶으니까 계속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움이 크다라는 걸 잘 보여주죠. 근데 분명 옛사람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계시니?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지? 하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엔 여전히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대상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옛사람, 월곡을 내가 그리워할 만한 요소를 지닌 인물, 내 벗이라고 여길 만한 인물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계속 그리워한다. 그게 바로 내 벗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월곡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가 시에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너무 험해 비누 화장 아니하네. 화자는 자신의 모습이 험해서 비누칠하고 화장하고 꾸미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네 라고 하면 화자겠죠. 근데 화자는 자신의 모습을 꾸미거나 하지 않나 봐요. 근데 뭐 아무리 못생겼던데 세수도 안 하고 막 지저분하게 이렇게 한다. 나는 지저분하고 화장도 안 해. 난 정말 세수도 안 해. 뭐 이 얘기겠어요? 그런 고백은 아닐 거예요. 다음 장인 중장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분바른 각신님네 다 웃고 다니건만 이라고 하죠. 화자와는 달리 각신님들은 화장까지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화자하고는 좀 다른 존재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모습이 험하여 비누 단장을 안 하니까 분바른 각시님들은 막 웃고 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웃음은 비웃음에 가깝겠죠? 내가 막 꾸미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막 웃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꼭 생김새 이걸 떠나서 나라는 존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들, 나와는 다른 존재들을 얘기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화장을 하거나 뭐 분을 바르거나 여기서는 지금 분 바른 각시들은 단장을 하는 인물들인 건데 화장을 하거나 분을 바른다는 건 보기를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월곡이라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정훈이라고 하는 작가의 관점을 생각하고 봐야 되는 그 맥락을 고려하면 진짜 찍어 바르고 막 하얗게 얼굴 만드는 그런 화장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자신의 원래 모습과 다르게 단장하면서 꾸며내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걸 거고요. 그러면 나로 등장하는 화자가 단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꾸밈이 없는 인물, 즉 본성대로 살아가는 인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와 분바른 각신님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분바른 각신님들은 나를 비웃고 있는데요. 종장을 보면요. 엊그제 지나간 한 분이 혼자 곱다 하노라. 즉 엊그제 지나간 한 분만이 혼자서 나를 곱다고 말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단장한 각시들하고는 또 다른 거죠. 엊그제 지나간 한 분은 분바른 각시님하고는 또 다른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 지나간 한 분이라고 하면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미 지나간 분이라고 하는 거니까 앞서서 1수에서 나왔던 옛사람 이걸 떠올릴 수 있겠죠. 화자가 벗이라 여기는 월곡 말이죠. 단장하지 않은 모습, 참된 나의 모습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존재.
그가 바로 월곡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연시조는요, 그냥 가사문학과는 달리 한 수 한 수가 비교적 독립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쭉 관통하는 의식이 있는 한편의 작품이긴 하기 때문에 월곡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그를 벗으로 여기고 월곡을 통해 작가의 삶의 지향, 이런 걸 드러내는 작품이 월곡답가라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엊그제 지나간 한 분, 이 사람 역시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렇다면 분바른 각신님네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분바른 각신님은 앞서 1수에 나왔던 지금 사람, 옛사람 지금 사람 다르다고 했잖아요. 요즘 것들, 요즘 사람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저의 뇌피셜을 좀 섞어서 해석을 해보자면요. 월곡은 몸을 아끼지 않고 임진왜란에 의병을 일으켜 나갔던 사람이고요. 정훈 역시 임진왜란이나 나라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 안락함, 당시 권력자로서의 품위, 이런 것만 유지하려는 걸 생각하는 지금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욕심이나 안락한 삶을 돌보는 대신 사대부들의 어떤 자신들이 사대부로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성리학에서는 그들의 참된 모습, 진짜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 점이 정훈과 월곡의 공통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공통점을 정훈은 월곡에게서 찾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수로 넘어갈게요. 개서 유신하면 내 혼자 무신할까? 벗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서하면 거기서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벗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벗이 유신하면, 즉 나를 믿어주면 이거죠. 월곡이 나를 믿어주면 내 혼자 무신할까? 나 혼자서 설마 그 벗을 안 믿겠는가? 그러니까 서로 믿겠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나는 안 믿겠니? 라고 하는 것.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서리법인 거고요. 이걸 통해서 나도 널 믿는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신도 벗을 믿고 있음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수랑 조금 연결되는 느낌이죠. 위에 보면 엊그제 지나간 한 분만이 나를 알아봐줘. 그죠? 나도 마찬가지야. 단장 안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 이것이 그 월곡과 닮아있다고 서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수랑 좀 연결이 되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어서 볼게요. 100년 되기 전일랑 둘이 다 믿읍시다. 예전에는요. 100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 가장 큰 숫자로 생각하곤 했으니까요. 그냥 오래도록 둘이 서로 믿자면서 나와 벗, 서로 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부분 같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서로 믿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벗과 같은 그런 존재 한 명만 있다면, 그래서 서로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둘이 다 믿읍시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세상 운우 인정이야 배울 줄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운우, 세상의 비나 구름처럼 쉽게 바뀌는 인정.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도 하고 아니면 막 구름이 꼈다가 거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바뀌는 인정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의미를 쉽게 보자면 세상 운우처럼 쉽게 바뀌는 인정이야. 여기서의 인정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뭐 감정이나 생각이겠죠. 그것이 쉽게 바뀐다고 생각하는 게 화자죠. 사람들은 원래는 막 성리학적인 뭐 질서나 이념, 도덕 이런 거 막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쉽게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정을 배울 줄이 있으랴. 즉, 안 배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서리법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어떤 변화무쌍한 인정을 배우지 않겠다. 전쟁의 상황에서 소신을 쉽게 저버리는 자들, 자기만 생각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비판적으로 봤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만 멋지게 하던 이들이 상황에 따라 처신을 바꾸기도 하고
얼굴에 분 바르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얼굴을 바꿔서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속물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같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배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즉 그렇게 쉽게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변치 않는 정신으로 살겠다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비나 구름처럼 쉽게 바뀌는 세상의 인정은 배우지 않고 변치 않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변치 않겠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사수요.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촉삼간에 숨어 계신 저 벗님이라고 하죠. 나의 벗 월곡은 푸른 소나무로 울타리 삼고 흰 구름으로 장막을 친 뒤 풀로 엮은 소박한 집에서 살고 숨어 있다 합니다. 숨어서 지낸다는 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선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요. 조선 전기 강호가도 계열의 시, 자연을 예찬하는 그런 부류의 시 속에서는요. 자연을 주변에 두르고 숨어 지낸다 라는 말은요. 자연에 그냥 편안하게 은거해서 지낸다 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는 자연에 은거하며 지냄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하게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뭔가 시끄럽고 복잡한 도시를 떠나 휴가를 갈 때 산 같은 데 가면 그냥 핸드폰도 꺼놓고 나 혼자 편안히 쉬면서 지내고 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운이나 백운, 촉삼간 이런 것들은 그러면 다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촉삼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초가집 같은 그런 거에 방도 많이 두지 않은 그런 공간에 있겠다 했으니까 이 공간들은 모두 벗이 머무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벗이 머무는 공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공간들은 모두 자연이라고 하는 속성을 지니죠. 강호가도 계열 작품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소재들이기도 해요. 자연과 잘 어우러진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숨어 지내면서 즉 자연에 은거해 지내면서 흉중에 진념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라고 합니다. 즉 흉중은 가슴 한가운데거든요. 거기에 진념이 없다는 거죠. 진념에서 진은요. 여기 이제 교재에도 뜻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진념에서 진은 먼지를 말하는데 고전 문학에서도 이제 자주 등장해요. 이 진이라고 하는 게 고전 문학에서. 홍진과 같은 먼지는 보통 수레바퀴가 일으키는 먼지, 속세의 어지러움 이런 걸 드러낼 때 잘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도 자동차 바퀴가 내는 매연은 도시를 상징하고 도시라고 하면 속세, 돈을 벌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경쟁이 치열한 곳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 맥락으로 진념의 의미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뜻풀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속세의 명예나 이익을 생각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것에 대한 지향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적 지향이 벗의 흉중에는 없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벗을 사랑한다고 하죠. 즉 화자나 벗인 월곡이나 모두 세속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먼지 폴폴 나는 그런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그곳에 푸른 소나무, 흰 구름, 촉삼간 이 속에 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들은요. 월곡이 욕심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욕심 없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푸른 소나무, 흰 구름이 있는 곳에 산다 라고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고요. 푸른 소나무로 울타리를 삼고 즉 자연 이외에 다른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또는 백운, 흰 구름으로 장막을 둘러버린다든지 하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청송이나 백운이라고 하는 소재는요. 세상에 대한 벗의 거부감, 이걸 드러내는 소재라고도 봐요. 여기에서 청송, 백운, 얘네들은 세상에 대한 벗의 거부감을 드러내는 소재. 이렇게 붉은 계열로 쓰는 건 보통 수능 특강 선지 내용으로 구성되거나 해설에 들어간 말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벗이 청송이나 백운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거부감을 막 드러내면서 다 이걸로 장막을 쳐버리고 울타리를 쳐버리는 그 모습은, 그래서 뭐 자연에 대한 것만 좋아하고 세상을 거부하는 이런 생각 같은 건 화자도 동일한 거죠. 이 안에서 흉중에 진념 없이 살아가는 벗을 사랑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화자가 혹은 작가가 월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월곡을 엄청 좋아하고 그리워하는데 왜 그럴까? 라고 한다면 월곡이라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고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좋아. 라고 하는 거죠. 월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이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고 싶고 그래서 월곡의 자세가 좋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죠.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와 같다,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와 동일하다 라고 보는 건 속세에 대한 욕심 없이 사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라는 걸 거예요. 속세에 대한 욕심, 현실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런 걸 생각했다면 의병을 일으켜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5수로 넘어가 볼게요. 번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번님은 여기서는 월곡일 텐데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이미 죽은 대상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런 대상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곳은 사실 화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아닐 거예요. 그곳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보이는 곳은 용추동, 박기호, 구름다리 위로다. 용추동은요, 지리산 아래에 경치 좋은 곳을 말한대요. 그런데 이곳에 용추동 박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아름다운 자연 어딘가를 더 넘어선 그런 곳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월곡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한다면, 그리고 구름다리라고 하는 건 뭔가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은 있지만 실제 인간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번님 사는 땅, 즉 용추동 밖이나 구름다리 위. 번님 사는 땅은 용추동 밖이나 구름다리 위인데요. 이곳은 모두 다 좀 아름답지만 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특징이 있죠. 아름답지만 가기 어려운 곳. 그렇기에 화자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곳 같아요. 이렇게 초장과 중장엔 번님이 사는 땅을 이런 공간들, 보통의 인간이 갈 수 없는 공간으로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번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자가 번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는 월곡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월곡이 살아있는 동안 추구했던 삶의 가치관을 화자가 아름답게 여겼구나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곡을 그리워하는 화자는 그냥 이렇게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너라. 이렇게 밤마다 외로운 꿈속에서 혼자 다녀올 뿐입니다. 마치 사랑시에서 볼 법한 장면이죠. 지금 사람들은 다 화자와 생각이 다른데 나와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월곡. 먼 곳에서나마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듣고 힘이 되었던 것 같은 화자는 그나마도 같은 뜻을 지녔던 그 번님을 이제 영영 만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자 이렇게 밤마다 외로운 꿈에서 혼자 만나러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벗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마음이 여기에서 잘 드러난다 볼 수 있는 거죠. 벗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반 했어요. 6수로 넘어갈게요. 달이 밝을 때는 잔을 들어 생각하고 시절이 좋을 때는 풍경을 보고 그리노라. 달이 밝을 때도 시절이 이제 때와 계절이죠. 때와 계절이 좋을 때도 벗을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사이사이 벗을이라는 말이 생략이 된 것 같아요. 달이 밝을 때는 잔을 들어 벗을 생각하고 시절이 좋을 때는 풍경을 보고 벗을 그리워하노라 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언제든 좋은 순간이면 다 나와 함께 하면 더 좋았을 그 벗에 대한 그리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뭐뭐할 때는 뭐뭐하고 생각하고 뭐뭐할 때는 뭐뭐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식으로 비슷한 문장이 여기 하나 나란히 대응되게 놓여 있습니다. 즉 대꾸의 방식을 사용한 거죠. 대꾸의 방식을 통해서 화자가 생각하는 그 벗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벗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말하면서 종장에서 화자는요. 사람이 덜 사랑한 탓으로 잊힐 적이 적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요. 벗을 덜 사랑한 탓이겠죠. 벗을 덜 사랑한 탓으로 벗이 잊힐 적이 적어라 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아무래도 정우는요. 정말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공감해주는 진짜 친구를 곁에 많이 두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어디 멀리 월곡이라는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고 마음으로 의지했지만 그 사람을 곁에 두고 같이 뜻을 나누고 할 시간은 절대적으로 적었겠죠. 부족하거나 없거나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월곡과의 생각을 나누거나 우위를 다지거나 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덜 사랑한 탓으로 라는 말은요. 충분하게 서로 마음을 나눌 시간이 없었던 까닭에 더 큰 아쉬움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곡을 잊기 힘들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잊을 수 없는 벗 또는 벗을 잊기 힘듦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넘어갈게요. 7수로. 뇌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고인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 없다. 고인이 있던 집터라도 보려고 하지만요. 산이 첩첩으로 막혀 있고 구름도 자욱하게 껴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뇌, 산이라고 하는 것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고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
화자와 고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소재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흔한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문학 문제 풀 때 보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화자와 고인 사이의 장애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선 고인의 집터겠죠? 근데 그 사이에 막 산이 겹겹이 놓여 있거나 구름이 자욱하게 끼어 있으면 가까이 가기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니까 장애물인 거고요. 이런 소재들을 지금 무엇은 뭐뭐하고 무엇은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대응되는 문장을 나란히 놓았으니까 여기에는 대꾸법이 사용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대꾸법을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대꾸는 반복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문장의 방식을, 그러니까 이 대꾸를 통해서 여기도 대상과의 거리감을 잘 드러내죠. 대상과의 거리감을 느끼는 문장을 나란히 대응시켜서 대꾸의 방식으로 드러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결국 내가 직접 임에게, 여기서는 임은 사실 아니고 고인이겠죠. 또는 옛사람 아니면 월곡, 이 대상에게 직접 갈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화자는요,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 하노라 라고 합니다. 마음만은 그 길을 알아요. 첩첩산중 넘고 구름 가로질러 가면 된다는 거 알죠. 하지만 실제로 가기는 어렵죠. 그러니 길은 알아도 가지 못하는 마음에 많이 안타까울 거예요. 즉 여기는요, 마음으로만 찾아갈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느끼는 안타까움, 이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찾아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팔수로 넘어갈게요. 이쪽에서 그리는 뜻을 저쪽에서 아니 모르는가. 이쪽은 화자가 있는 곳이겠죠. 여기 지금 그리고 저쪽은 벗이 있는 곳. 화자가 그리는 뜻, 화자가 월곡을 그리워하는 것을 벗이 모르겠는가, 즉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도 서리법을 사용해서 내가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월곡도 알 것이다, 알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만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지만 화자가 월곡을 그리워하는 것을 월곡도 알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그냥 그리워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무던히 고운님 덧없이 여의 올까봐 걱정합니다. 무던히 고운님, 즉 월곡을 말하는 걸 텐데요. 그 월곡을 덧없이 여일 듯, 즉 헛되이 잃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화자는요, 하룻밤 더 새고 간 후에 다시 볼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곡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움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은 다시 볼까 하노라, 즉 다시 보고픔을 드러냈고요. 그리움의 정서가 당연히 이 속에 깔려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굿으로 넘어갈게요. 상산에 채지하러 부디 내시 갈 것인가. 따라올 리 없는데
우리 둘이 가옵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상산의 체지와 관련한 것은 중국의 고사인데요. 수능특강 교재에도 설명이 돼 있죠. 네 사람의 백발 노인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해 상산에 숨어 버섯을 캐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할 때 굳이 4명이 갈 것인가? 4명이나 필요한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산에 체지하러 간 노인 넷은 다 서로 뜻이 맞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4명이 아니어도 된다. 사실 화자는 월곡 이외엔 화자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올 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가옵시다 라고 말이죠.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없고 우리 둘만 뜻이 같다면 굳이 4명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함께 하자 하고 말이죠. 그러니 이 맥락에서 보면 상산에 체지하러 가는 일은 정말 버섯을 캐자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뜻이 맞는 우리끼리 뭔가 함께 하고픈 일, 그걸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상산의 체지하러 라고 하면서 상산의 체지 이게 지금 나오는데요. 요것은 화자가 월곡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올 리 없는데 우리 둘이 가옵시다. 이 말에서 따라올 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 둘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화자는 벗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가옵시다. 따라올 리 없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까지 보는 게 맞겠네요. 따라올 리 없는데 우리 둘이 가옵시다. 라고 하는 건 벗과 나의 동질감, 우리만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와 같은 생각, 따라올 리가 없다는 건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둘이만 생각이 맞다면 굳이 다른 뜻 맞는 이들을 찾으려 애쓰기보단 우리 둘이 함께 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마옵시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이라면 화자가 좀 꺼리는 일들 이라고 보면 되겠죠. 화자가 싫어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화자가 꺼리는 것, 싫어하는 것 요거요. 시에서 그런 걸 찾자면요. 앞에서 나왔던 진념, 속세의 어떤 명예라든지 이익을 따지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요게 바로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들에 관심 갖지 말고 살자 하는 거겠죠.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겠다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듣지도 보지도 말자 라고 하면서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완전히 끊어낸 삶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세상과 멀리 하고픈 화자의 마음이 잘 드러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세상과 멀리 하고픈 마음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속과는 반대되는 것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산의 체지 그냥 진시황의 난리를 피해서 내 노인이 숨어서 버섯이나 캐고 살았던 것처럼 진짜 어떻게 보면 세속을 떠나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탈속적 세계에 대한 지향 이런 것도 담겨져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탈속의 지향이라고 보는 거죠. 이 연시조는요. 월곡 답가,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월곡이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에 대해 굉장히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함께하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기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실제로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따라올 이 하나 없고 유일하게 뜻을 같이 하는 존재였으나 그래서 함께하자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화자도 알 거예요. 그러한 그래서 정서가 드러나고 마무리되는 게 십수거든요. 마지막 십수를 볼게요.
방장산 기슭에서 신선님네 만나셨나? 방장산은요, 중국의 신비한 산을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지리산을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요. 무엇이 됐든 간에 시의 맥락상 신선이라는 존재가 출몰할 수 있는 산이니까 신비하고도 특별한 산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방장산 기슭에서 신선님들을 만나셨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그 청자는 맥락상 누구겠어요? 월곡이겠죠. 그렇다는 건 지금 월곡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화자는? 신선이 나타날 수 있는 신선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 곳에서 어렴풋이 보시거든 내 말씀 전하소서 하고 부탁합니다. 어렴풋이 누굴 보게 된다면 그게 누굴까요? 신선이겠죠, 신선. 월곡이 신선의 세계에서 신선을 진짜 보거든 내 말씀, 화자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어렴풋이 신선을 본다면 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그 부탁의 내용이 뭔지 그 화자의 말이 종장에 나옵니다. 산중에 타시는 청학을 나도 탄다 어떠하리 라고 말이죠. 산속에서 타는 청학. 신선들은 푸른 학을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 청학을 나도 타겠다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하고 있죠. 신선의 세계라고 하면 보통 인간의 세계, 속세, 세속 이런 것과는 상반된 곳을 떠올리잖아요. 아무래도 화자는요. 월곡이라는 사람이 그가 평소에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을 생각해 봤을 때 월곡이 죽은 뒤 속세와는 정반대의 세계인 신선세계로 들어갔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이 사람은 그럼 도가사상을 믿었을까? 신선세계를 믿었나? 라고 하는 것까지 따져서 생각하기보단 그냥 만약에 사후세계가 있어서 어디론가 갔다면 신선의 세계, 선계로 갔을 만큼 이 월곡이라는 사람은 뭔가 이 속세의 세계를 초탈한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글로 갔다면 나도 좀 데려가줘. 나도 그런 곳에서 속세를 벗어나서 월곡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바람 이런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는요. 선계,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이 좀 담겨져 있고요. 그 속에는 속세를 벗어나서 벗과 함께 하고픈 화자의 마음 그것도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선계에 대한 동경. 이 속에는 속세를 벗어나 벗과 함께 하고픈 마음 이게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월곡 답가 전체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월곡이라는 벗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잘 드러난 작품이었어요. 수업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아주 어려운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적혀져 있지 않고 단지 작품 본문만 적혀져 있는 것을 한번 펼쳐놓고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해나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었지? 월곡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지? 하고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의미를 채워나가면서 내용을 스스로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